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이고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술이 취했다거나 아니면 뭐 약을 했다거나 이래서 심신미약을 내세워서 감형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실제로 이게 감형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분노 유발자들에서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뭐니에서는요, 월세 받으려 마련한 아파트.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라는 사연 준비했는데요. 이 사연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잠시 후 김현우 소장과 함께 대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연 6.8조 재정 절감입니다. 연 6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절감된다. 이거 어떤 소식인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노인 연령의 기준을 높일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한 매체가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요,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2024년도 2년간 총 13조 1,119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즉 연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65세인데 이걸 5년 뒤로 가서 70세가 되면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현행 그 65세 법정 그 노인 연령은 44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대 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 이상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지지부진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제반 여건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또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또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국민 수급 개시 연령도요, 현재는 62세인데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이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도 현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노인 연령 상한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생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요. 국민연금 수급률도 60%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성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네, 노인 인구가 일단 너무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 거고, 이 비중이 2035년도에는 3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고, 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서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은 이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돼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서 노인들의 일자리의 질을 좀 높이는 문제, 또 연금 개혁 등 이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런 정책이 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네네. 들어요.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평균 22만 원입니다. 평균 22만 원. 이게 22만 원을 받는다는 건지, 네. 그럼 뭐 평균 22만 원을 쓴다는 건지 네. 잘 모르겠거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쓴다는 쓴다는 거고요. 거예요. 네, 설날 차례상에 드는 비용을 아. 말하는 겁니다. 네. 서울시 농산식품공사가 시내 전통시장 16곳과 또 대형마트 8곳, 또 가락시장 내에 유통업체 총 25곳을 대상으로요.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어제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약 22만 4천 원, 대형마트는 약 25만 8천 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서 약 13.4% 정도 저렴했고요. 또 이 비용은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1%, 2.5% 각각 상승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또 품목별로 경쟁력이 있는 곳이 달랐다면서요? 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과일이라든지 나물, 채소, 축산 등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었고요. 반면에 대형마트는 쌀이나 밀가루, 청주, 식혜 같은 가공식품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사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혜택이 늘어난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다면 보다 알뜰한 장보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또 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락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또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이용해 보시면 저렴하게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명절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장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발품을 팔면 그만큼 또 저렴하게 예. 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온누리 상품권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그 15% 돼요. 그러니까요. 또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오는 24일까지 배추, 무의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네, 배추나 무,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농산물들이죠. 김장철이 끝나면서 이 배추나 무에 대한 소비는 감소하고 공급 물량도 증가는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나 무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나한테 알맞은 거 찾으셔서 알뜰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픽 전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모닝픽은 2028 수능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네, 2028년이면 올해 고1이 고3이 되었을 때 치르게 되는 그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네, 일단 국어와 수학은 선택 과목이 폐지되지만 국어는 45문항 80분, 또 수학은 30문항 100분으로 기존 수능과 동일합니다. 영어 영역 또한 45문항 70분, 또 한국사는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같지만 이 탐구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다양한 선택 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해서 과목당 20문항씩 30분 동안 치르던 탐구 영역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변경되고요. 과목당 25문항, 또 시험 시간은 40분이 주어져서 문항 수나 시험 시간도 다 늘어나게 됩니다. 문항별 배점도 현재는 2점과 3점 두 가지 종류인데 1.5점, 2점, 2.5점으로 이렇게 세분화되겠습니다. 탐구 영역이 또 변별력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아이들 잡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공부량은 늘어나게 될 것 그죠? 같습니다. 네. 예, 그 현재는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중에서 하나만 응시를 하면 되는데 이제 2028학년도에는 모든 수험생이 사탐, 과탐을 모두 치러야 하니까 공부할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수학 영역에서는 심화 수학이 배제되면서 변별력이 줄어드는 만큼 대학이 의대나 자연계열 지원자에게 이 과학 탐구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 점수를 분리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대학이 또 전공에 따라서 특정 탐구 영역만 반영을 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까 국어 45문항, 수학 30문항, 뭐 과학 뭐 40문항 뭐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게 한 문제에 도대체 초중고 이 과외 학원 하면 이게 얼마씩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한 문제당. 예, 네. 아유, 우리 아이들 더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일단 한방병원입니다. 근데 일단이라는 말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네. 한방병원에 간다. 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접촉사고나 경증 환자들의 경우 한방병원을 우선적으로 찾는다라는 건데요. 이유가 있겠죠. 이 보험연구원이 한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를 조사를 해 보니까요. 자동차 사고 환자의 비급여 도수 치료라든지 또 급여 항목에서는 물리치료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콩 했잖아요. 네. 예? 그냥 정말 요만큼 콩이에요. 그 흠집 조금 난 정도. 네. 야, 바로 들어 누워 버리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네. 그걸 또 그 가면 병원에서 그걸 또 해준다는 것도 황당해요. 그렇죠. 꼭 필요한 필수 진료 외에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사고로 다친 환자가 약침 치료로 충분한데 비급여에 해당하는 이제 추나요법 같은 것들을 병행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진료량은 점차 많아지게 되고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부담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에 대해서 한방병원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의학계는 비급여 진료 과목은 적을 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적정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한약재를 활용한 약침 치료 같은 경우 일종의 주사 치료인데 한방 의료 행위 중에서 급여 항목에는 주사 치료가 없다라는 거죠. 또 자동차 사고의 환자에게 쓰이는 비급여 진료는 사실상 한약 처방인 첩약과 약침뿐인데 이것이 과잉 진료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잉 진료받는 환자도 그렇고 그 병원도 그렇고 제발 좀 상식선에서 좀 합시다. 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이 또 돼야 되겠고. 예,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말 화나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뉴스 안 본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렇다고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은 일들은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네.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저희도 이 코너를 마련한 거고요. 맞습니다. 네. 분노 유발자들 저희가 뭐 매주 이 코너를 하면서 함께 분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분노 유발자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미경 변호사 새롭게 오셨는데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형사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분노하면서 여러분의 공감을 잘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분노 유발자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노 유발자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전남 순천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여고생이 살해된 정말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박 씨가 아무 관계없는 피해 여학생을 무려 800m나 쫓아가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서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당시에 박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박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고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평소 음주 시 폭력성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성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래도 범행 감경 사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범행 이후에 CCTV에 그 씩 웃는 장면이 포착됐단 말이죠. 정말 소름 끼쳤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도 웃겼고 이게 선생님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 게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는 게 맞아요?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심신미약이라는 게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나 그로 인한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검거된 순간에도 수사관이 질문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로 횡설수설 응수하기도 하고요. 범행 동기를 자세히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감형받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감형해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말도 안 되죠. 네, 아무래도 국민 법감정과 정말 동떨어져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법원의 기준이 좀 엄격해져서 단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박 씨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는 아닌 걸로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계속 흉기를 수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과 주점을 배회한 점을 두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술을 마셔서 약에 취해서 병이 있어서 정말 갖은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는요. 감형의 이유, 심신미약입니다. 이게 근데 심신미약이라는 게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 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한 처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추가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술에 취해서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난 내가 한 행동을 내가 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러면 심신미약으로 또 이게 감형이 되는 사례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데, 이게 예전에는 더했고 대표적인 게 조두순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08년 12월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날인데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영구 장애를 입게 됐고요. 평생 인공장기를 몸에 달고 살아야 했는데요. 이 가해자인 조두순의 형량 징역 12년에 불과했습니다. 12년. 당시 조두순이 동종전과 17범이었다고 하고 초범도 아니고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 12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완전히 다른 형이 선고가 될 겁니다. 2009년 당시에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를 적용했습니다. 그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의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음에도 이보다 가벼운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한 거죠. 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처벌 수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소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소 자체부터 더 가벼운 죄명으로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1심에서 조두순은 더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었다. 이걸 주장했다는 겁니다. 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나 만취 상태임을 주장한 적이 있었고요. 96년 상해치사 사건 때는 그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감경받은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알코올 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줬고요. 그래서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결국 12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술 마시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한번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술 마시고 또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법이 죄를 키웠다, 이 범죄자를 키웠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당시 조두순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범행 이후에 그 화장실 벽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책을 지우기 위해서 대걸레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오히려 이성적인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근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이 12년형을 선고받은 후에 항소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조두순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어요. 네, 맞습니다. 조두순은 자기가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서 징역 12년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대체 검찰은 왜 항소를 안 했을까요? 네,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피고인이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던 사건이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양형에는 신경을 못 썼다.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이 막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더욱 철저하고 신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은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량 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조두순은 이 출소가 임박하자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1만여 명을 넘기는 등 정말 그야말로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2020년이죠. 12월에 12년 살고 출소했어요.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일단 범죄자들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은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10조 1항 2항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때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이 재량으로 그 형법상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이 신설된 후에 2018년이죠. 형법 규정도 변경이 됐는데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형법 10조 2항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범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로 보여지는데 이게 일괄된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동호회 회원을 때려서 숨지게 한 30대인데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감형을 받은 겁니다. 네,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A씨는 이 충주시 소재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B씨의 집 옥상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다 B씨를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때렸으니까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렇게 주장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시면요. 사람의 머리 부분을 심하게 가격할 경우 뇌 손상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범행 직후 피고인이 누나 집으로 제대로 찾아간 점, 누나 집이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 거실이 아닌 화장실로 가서 눕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던 점을 보면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1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이게 뒤집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이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술에 만취해서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했고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과장해서 표현해 보자면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일부러 인사불성되게 술을 막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해준다.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그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주가 심신미약에 포함이 된다. 이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누리꾼들도 당연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음주, 약물 권장하지도 않는 것들을 법정에서 오히려 유일하게 작용시키다니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한 이치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에선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더했고 유독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외국의 경우는 어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합니까? 네,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법정을 갖고 있어서 심신상실자는 처벌을 하지 않고요. 중국과 독일은 주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음주 후 저지른 폭행과 성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가중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걸 그러니까 깎아주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형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을 마시면 사람을 때리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경우에는 이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 마시면 분명히 사고 친다. 이런 예측이 가능했을 경우에만 심신미약 인정이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라면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마다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무조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법률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정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요, 체포된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화가 나고 황당합니다. 변호사님 얘기에 요게 주치 상태에서 경위가 다 다르다, 사건마다 다르다 어쩌고 요렇게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법에서 만들어주니까 이걸 그냥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탁 정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또 요 변호사가 요렇게 얘기하고 또 요렇게 하면 또 저 변호사가 요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 하고 받아들여지면 또 감경되고 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지난해 8월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최원종은 체포 직후에 피해 망상을 호소했고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한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히며 죽이려고 한다. 이런 알 수 없는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원종 측은 조현병을 주장했다고 하던데 뭘까요? 네, 최원종은 변호인을 통해서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 2024년 1심 4차 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신감정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고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커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범행 전 심신미약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으로 밀어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네, 일부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연한 계획 범죄인 만큼 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정신질환은 배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일 뿐 범행 동기는 2023년 신림역에서 있었던 그 칼부림 사건 등의 영향을 받은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그 심신미약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런 건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삼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고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은 했는데 형을 깎아주진 않았다는 거네요. 근데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2021년 한 편의점에서 40대 종업원이 이유 없이 칼로 수십 차례 찌르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네, 가해자는 범행 당시에 이미 앞서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돼야겠지만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목공 공구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폭행을 했지만 정신질환을 앓던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마다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보셨듯이 그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잔혹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입니다. 네, 정말 몇 해가 흐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안인득은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리 흉기가 든 자료를 준비했고요. 대피로를 점거한 뒤 단 12분 만에 이 몸을 피하던 아이들과 여성, 노인 5명을 숨지게 했고 부상자 17명이라는 아주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경찰 체포 후에 첫 공개된 얼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들면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능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만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는. 아니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런데도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직후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봤을 때 그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된 거죠. 네,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인데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의 법감정과는 저희가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앞서 이제 사건을 쭉 전해드렸지만 대피로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흉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심신미약이다. 이거 완전 저는 계획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이 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게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서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고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작년에는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피해자 A씨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재판부의 의견을 좀 전해주시죠. 네, 당시 재판부 의견을 보시면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 경찰이 아닌 득에 대해 진단 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건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해서 감형받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툭하면 심신미약이다 해가지고 감형받으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선고된 21건의 이상동기 범죄 강력 사건 이 판결을 살펴본 결과 이 중 이 8건의 감형 사유에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5건은 조현병 등 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이 인정이 됐고요. 3건은 만취 상태였다. 그러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상 동기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뭐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고 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재범의 우려, 그 다음에 모방 범죄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특히 음주나 마약에 취해가지고 범행을 저지를 때는 감형을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위험의 발생을 자의로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를 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적어서인지 최근 음주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요. 흉악범죄자의 주요 감경 사유였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범죄 행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 같은 흉악 범죄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감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김보은 의붓아버지 살인사건을 보면요. 이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성인이 된 후에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이 의붓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게 명백한 살인사건임에도 이후 국민적으로 석방운동이 일어나는 등 정당방위라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범행을 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의붓 아버지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봐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5년, 김보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살인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이런 일례로 봤을 때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런 법이 생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지만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원은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끔찍한 범죄나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사례를 우리가 본다면 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재범의 우려도 있고 모방범죄의 우려도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하고도 너무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 정말 화가 나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막 이제 9분 될 겁니다. 4초 후에 이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 만나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고민은요. 월세 받으러 마련한 아파트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라는 고민입니다.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삶 괜찮은 삶인데. 너무 근데 좋은 뭐가 삶이죠. 문제인 네. 거죠? 김현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네. 주제를 보니까요. 예.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자, 뭐니 또 짬밥이 살짝 됐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났고 신인 선샤인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예. 네, 와, 짬. 네, 있습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있어요. 짬바라고 하죠. 한번 맞춰보시죠. 이게 방금 전에 예. 월세를 받으려고 집을 샀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사실 월세를 받으려고 집을 산 건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아하. 갚는 게 월세보다 더 많은 거죠. 대출이잖아요. 요런 거 대출금이 더 나간다. 요거 아닙니까? 오, 물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우, 역시 짬은 무시 못하는데 1년이나 됐는데요. 예, 오늘 사연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네.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하면 그렇게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대출이 아닌 세입자를 들여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거 뭐지? 이거 내가 돈 낸 거랑 네. 세입자한테 받은 거에서 네. 조금만 더 내면 집 사는 거. 네. 갭 투자. 오, 역시 맞죠, 맞죠. 야. 그만큼 차이 나는 거. 맞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바로 이 갭 투자를 이용해서 집을 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 세입자가 이 집값의 대부분을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내어주기 위한 용도의 대출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1주택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도도 좀 제한이 있고요. 또 대출을 받아서 그 보증금을 일부 내준다고 하더라도 대출이자가 많으면 이 월세 수입의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그런 이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월세로 돌리려면 일단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보증금을 딱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 돈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냥 내 돈 내산 했겠죠. 네. 전세 보증금이 이렇게 많으면 결국 돌려주지 못하니까 그거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내 집 같은 노래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전세금 빼서 못 주면 이거 평생 남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눈물 나는데 등기는 내 이름인데 그죠. 내 집이 아닌 느낌이고 제 집은 약간 화장실 한 칸? 화장실 한 칸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뭐 노후를 위해서 이 집을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월세도 받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그 세입자 계속 살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무늬만이지 이게 정말 노후 대비책이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차익을 남기고 그 차익으로 어떻게 좀 돈 좀 벌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을 보유하고 있을 동안에 세금이 나가죠. 일단 살 때만 하더라도 뭐 취득세와 보유세 이런 게 나갈 텐데 이걸 생각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줘야 이 세금을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값이 또 많이 오르면 양도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용들과 세금들을 생각하면 다른 방식으로 그 돈을 굴리는 것보다 효율이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임대차 보호법도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이 전세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월세로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마련한 아파트가 월세 전환이 안 된다는 사연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0대 가장입니다. 2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지금 회사에 재취업을 했는데요. 퇴사 당시 주담대를 받아 내 집 마련을 한 뒤 월세를 받으며 노후 생활을 할 요량으로 전세 끼고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여보. 그 세입자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재계약 얘기는 없어? 더 사실 것 같던데 별말 없으면 연장이지 뭐. 아니 그 월세를 바꾸자고 여보가 얘기 좀 해봐. 월세 받으려면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 없어. 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아니 그 월세 받아서 환갑에 우리 크루즈 여행 가자며. 늙어서 그 돈 걱정 안 하고 살자며. 아니, 뭐 대출 금리 오르지 뭐 돈이 안 모이지 나라고 별 수 있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뭐. 나이 50에 그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 내가 언제 기다려. 나 진짜 월세 받으면서 살 생각이 좋아했더니만 내 팔자가 아닌가 봐. 이번 생은 틀렸어.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아니 그렇잖아. 그 뭐 간물주? 뭐 그것까지는 못해도 나 그냥 노년에 소박하게 월세 그 조금 받아서 살고 싶은데 자꾸 소박한 내 그 꿈이. 그 꿈이 아주 소중한 꿈일수록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 누가 뭐 재밌자고 이래? 기다리다가 다 늙어. 나 이 눈가 주름 이거 봐. 아유 주름 이쁜 주름이구만 뭐 그거 이쁘기만 하구만 뭐. 입에 침이나 발라. 나 진짜 할머니 돼서 크루즈 여행 가면은 그거 뭐해 몸 아프고 누워만 있다가 올 거야? 여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도 당신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얼마나 좋아. 여보 집만 있으면 뭐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그게 괜히 있겠어? 아우 진짜 내 집 팔아서 보증금 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진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도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라곤 집 2채뿐인데 월세 전환할 수 있을까요? 집 2채로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소장님. 집이 2채면 또 세금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어쨌든 퇴사 후에 집을 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욕심을 조금 더 내서 월세 받으려고 집을 한 채 더 산 거예요. 네. 야, 약간 좀 욕심을 내셨네. 그러게요. 뭐 집주인, 뭐 건물주, 간물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되고 싶죠. 근데 이게 차근차근 좀 모아서 준비라는 거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지만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첫 직장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집 2채 구입하신 거 보니까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하신 것 같은데 뭐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그런 게 인생이죠. 네. 이 불안감에 미리 좀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집을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은퇴 이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좀 대책 없이 덜컥 지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 퇴직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꼭 생각해야 될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은 이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그것도 추가 소득 2천만 원 초과 분해돼서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도 덜하죠. 그리고 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몇 채가 있건 상관이 없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런 상황이 싹 달라집니다. 오. 근데 이번에 퇴직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가 전환이 됐을 텐데 그럼 건보료도 집이 2채고 막 이러면 늘 텐데요. 네, 이분 뭐 퇴직했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이제 재직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장에 이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 금액이 있다면 그게 전액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또 그 외에 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받으시게 되면 이것도 소득이잖아요.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거주하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이렇게 월세를 받으려고 산 집에 대해서도 재산으로 평가해서 심지어 여기는 대출이 얼마가 껴있든 전액 이 재산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에도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까 월세 수입에 대한 이 소득,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은 각종 비용과 세금 또 세입자 교체할 때 뭐 어떤 복비라든가 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건보료까지도 반드시 종합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그런데 이분들께는 전혀 없이 아유 미래에 그래도 좀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뭐 좀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월세 받기 위해서 이 주택을 덜컥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만한 보증금도 안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월세보다 돈을 내는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네. 받을 월세도 없어. 이거 어떡합니까, 소장님? 이거 집 2채가 유일한 노후 수단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등 이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 비중이 무려 70%가 넘는다고 네. 합니다. 실물 자산이 워낙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평생 일군 자산이 그냥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50대쯤 접어들면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이 노후 준비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는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하시면 노후 준비입니다라는 이제 방법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은퇴 전에 혹은 노후 전에 하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이 이 노후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적금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벌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거, 또 개인연금을 납입하는 거, 그 과정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 대출을 받는 거, 대출을 갚는 거 이런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이 노후 준비의 일환.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은퇴 시점에 가가지고 이게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후 준비에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이 노후 준비를 따로 해야 된다라고 오해와 착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실수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사시거나 엉뚱한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게 가끔 TV 보면은 네.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연금 가입 필수.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연금 가입입니다. 물론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에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노후에 필요한 건 연금이라는 그 지급의 형태가 아니라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의 정의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하는 지급의 형태. 이 반대되는 말로는 일시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노후에 필요한 건 따박따박 주느냐 일시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돈이 쌓여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따박따박 받을까 아니면 필요한 만큼 꺼내서 쓸까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연금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내가 자산을 얼마나 잘 불려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현재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세 가장이고요. 월 소득은 400만 원입니다. 시세 8억 원 아파트 거주 중에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껴 있습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 마련한 아파트 시세 5억 원이고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이 껴 있네요. 청약 통장 30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부족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월세 수입을 염두에 두고 기존에 있는 집 외에 소형 주택 하나를 월세 대상으로 이제 하나 산 거예요. 근데 모아둔 저축금 다 쓴 거고 보니까 청약 통장 외에는 저축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저희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했다고 봐도 될 것 영끌이네요. 같은데 젊은 부부들이 영끌하는 건 봤는데 네. 은퇴를 앞둔 노년 부부가 중년 부부가 예. 완전 올인한 상황이에요. 이게 솔루션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이분들 월세를 받아가지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현금이 그 주택청약에 들어있는 돈 300만 원,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이 3천만 원, 결국은 마이너스 2,700만 원이거든요. 손에 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는다라는 걸 고려를 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분이 이직하는, 그러니까 한번 퇴직을 했다가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거라 퇴직금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는 게 뭐 거의 다가 아닐까 싶고 현 상태 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닌 이상 사실 이렇게 2주택을 유지해야 될 필요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보유세 부담도 있고요. 재산세도 계속 내야 되고 또 현재는 다행히도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부동산 규제라든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말하면 말할수록 걱정입니다. 이게 월세로 돌릴 수도 없는데 전세를 끼고 2주택을 유지하는 게 과연 맞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꿰신 것 같아요. 이제 막연한 걱정 때문에. 그런데 이분 실천력은 있으셔서 뭔가 딱 지르는 이런 이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일단 월세를 받으려면 처음에 언급해드린 대로 건보료라든가 세금 계산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 뒤에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월세 수입을 일으키겠다라는 것들, 이 수익률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수입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추가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빌라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2027년 12월까지는 요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해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뭐 취득세라든가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거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으로 좀만 돌아가서 네. 아파트 대신 빌라를 사셨으면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과 네네. 하지 않은 게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세청에 해야 되는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하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요건 이제 선택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전에 먼저 임대소득 과세 구조부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월세를 받았는데 그 월세 금액이 1년 동안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세율이 단일 15.4%로 과세가 되거든요. 지방세 포함. 근데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다 합쳐서 과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일부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종합소득에서 빼서 따로 계산을 해서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우리 이자나 배당소득. 우리 은행 가가지고 예금 가입하거나 어디서 배당 받으면 그냥 원천징수 15.4% 떼고 그냥 주잖아요. 네. 이게 분리과세거든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합과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에도 똑같은 게 적용됩니다. 연 임대료 2천만 원 이하면 네.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다른 소득과 합하면 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조그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지자체에 선택적인 거 등록을 하시게 되면 60%까지는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4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00만 원 받을 때까지는 1,000만 원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럼 60% 일단 빼주니까 600만 원은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네.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 동안 1,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받았어도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돈은 제로가 되는 거죠. 1년에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3만 원 정도인데 월세로 83만 원 정도 받으면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데서도 다 유리하고 임대 수입에 대해서 세금, 건보료 부담 이런 것도 덜 수 있고 이거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겠어요. 네, 일단 월세 받으려면 무조건 첫째는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세 세팅을 예. 83만 원? 예, 그걸 그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월 83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월세를 정할 때 보증금을 줄어들면 월세가 늘어나고 보증금 좀 늘리면 월세가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83만 원 정도를 기억하셔가지고 잘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위 조건에 앞서 말씀드린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 이런 거에 따른 구축 빌라를 좀 사시되 빌라를 사더라도 좀 싸게 사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매를 통해서 빌라를 사는데 사고 나서 내가 조금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꾸며서 가치를 높인 뒤에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수익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주택을 사면 정확하겠다, 적합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83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받아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네. 그런데 이 수익률 고려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이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억 원짜리 주택을 우리가 사는데 내 돈 현금이 다가 아니라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칠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증금 2천만 원에 8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이 아니라 보증금 2천만 원 받았으니까 내 돈은 8천만 원만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월세 받는 80만 원에서 대출 원리금 1억에 대한 원리금 43만 원을 빼면 37만 원이 순수익이 되는데 이 돈이 내가 이 손에 쥐게 되는 돈이고요. 그러면 8천 투자해서 매달 37만 원씩 약 1년 동안 400만 원 넘는 돈을 받게 되니까 연수익률은 약 5.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 가능한 금액과 그리고 대출 이자 한 달에 받게 되는 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돈 8천만 원으로 2억 원짜리 집을 구입해서 월세를 놓으면 5.5% 수익률 올릴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건데 이런 거 잘 알아야 제대로 집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냥 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뭐 월세 주세요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근데 네.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건데요. 소장님, 네. 요거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제발요. 보세요? 시간을 이제 거꾸로 되돌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파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52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60세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한 7, 8년은 더 일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퇴직을 하고 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한 5년 정도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아직 마이너스 통장 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비도 준비를 전혀 안 해놓으셨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좀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 전에 어쨌든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야 이거 집을 사면서 생긴 빚을 집을 팔아서 또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뭐 네. 집값이라도 좀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네. 이거 완전 울며 겨자 먹기 같은데 아무래도 세입자가 있는 네. 집,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그걸 팔아야겠죠. 네, 투자 목적으로 산 집.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특별히 팔아야 될 이유는 여기 사연에서는 안 보이고요. 또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을 꼭 보유를 해야만 되는 이유도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에 쥘 수 있는 돈만 따져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해도 현재 세금 부담은 없겠죠. 자,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1억 원 남았으니까 집을 판 돈으로 이거 갚고 나면 7억 원이 남습니다. 이 7억 원 중에 전세보증금 3억 5천 빼주고 그러면 세입자가 나갈 수 있겠죠. 남은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 갚고 나면 이 새로 산 집에 살면서 3억 2천만 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 집을 떠나서 작은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팔았을 때 이 전세보증금 빼주고는 한 1억 5천 정도가 남고요. 이걸로 주택담보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이거 상환하고 나면 2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집으로 가서 3억 2천만 원을 손에 쥐느냐, 예. 기존 집으로 가서 2천만 원을 쥐느냐. 돈만 보면 당연히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원래 살던 집에 대한 애정과 가치가 또 있잖아요. 아니, 맞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지금 8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집에 뭐 다른 가족들도 있을 테고 이미 살고 있었고 그렇죠. 적응했고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용으로 산 집을 처분하는 게 더 홀가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현재 부족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당장 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출 상황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의 현재 지출 상황을 보시면요. 아까 월소득 4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출 합계도 400만 원입니다. 일단 고정비가 150만 원 들어가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42만 원, 각종 보험 28만 원, 마이너스 통장 상환금 30만 원, 관리비 25만 원, 통신비 15만 원, 또 차량 유지비 1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변동비는 뭐 식비 등 생활비 100만 원, 교육비 100만 원, 용돈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20만 원입니다. 연간 지출 30만 원까지 하면 모두 400만 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똑같아요. 네. 옛날에 그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이 똑같으면 최고의 경제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예, 들어오고 나가는 돈 똑같은데요. 저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펴봐도 크게 줄일 만한 게 없어요. 여기 뭐 교육비를 줄이겠습니까? 생활비를 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통도 이자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윳돈 조금 모아가지고 조금씩 일부 상환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을 처분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의 세입자 계약 기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계약이 다시 시작됐으면 여기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한 7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대비책을 먼저 세워놓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선택을 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노후가 걱정돼서 집을 마련을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최후의 수단으로는 주택연금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유주택의 가격을 합쳐가지고 이 공시가액 12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시세가 8억, 5억이라고 하셨으니까 시세로서는 13억이지만 보통 공시가는 이보다 낮죠. 그러니까 집이 두 채라도 이분들은 충분히 가입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쭉 두 채를 유지해서 가되 끝까지 월세 전환을 하지 못했다. 네. 그럴 경우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거죠. 네, 현재 주택에 대한 정보가 뭐 가격하고 아파트다라는 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뭐 보유를 해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말고는 뭔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다만 두 채를 쭉 유지하더라도 주택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지금 상태로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집을 파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이제 현재 집을 팔고 이사를 갈 경우에 3억 2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3억 2천만 원 정도 중에서 한 1억 원 정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추가적인 월세를 받을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것. 다만 이제 수익률은 한 4에서 5% 정도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 2억 남짓한 돈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퇴직하게 되면 나오는 이 퇴직연금으로 소득 공백기, 즉 60세부터 65세까지의 아무것도 안 하는 이 기간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마 이 5년 정도는 이 퇴직 후에 수입이 없을 텐데 이 돈을 3억 2천만 원 정도를 2억 2천만 원 정도를 잘 활용을 하시다가
65세 이후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도 수령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한 125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8억 집을 팔고 5억 집에 거주 중 그리고 5억 원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이 월 125만 원이 나온다는 네.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어떻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월세를 주려고 샀던 5억짜리 집을 파는 건데요.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대출금 청산하고 세입자 보증금 빼주고 막 하면 결국은 내 손에 쥐게 되는 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2천만 원 가지고 당장에 뭘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액수입니다. 퇴직 시기가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 이걸 공격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부동산을 매입하기에는 그 자금의 규모가 너무 작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당장 활용해가지고 뭔가 불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조금씩이라도 더해서 이 2천만 원이란 종잣돈을 조금 더 불려나가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결과입니다. 우선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도 불가능하고 월세의 꿈도 사라지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집 두 채를 모두 주택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8억 원 기존 이 집을 팔 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3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돈을 활용해서 이제 월세의 꿈을 이룰 수 있겠는데요. 1억 원 이내 자금 투자로 수익률 4%에서 5%대의 월세 주택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할 것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요, 이 5억 원 투자용 집을 파는 경우인데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2천만 원 현금 보유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종잣돈을 더 모아서 노후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소장님, 저희는 그 의견을 대충 이제 같이 도모해보고 생각을 했죠. 네. 의견을 나눠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소장님의 의견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의 의견은 일단은 보류입니다. 일단 뭐 주택을 어떤 걸 처분하느냐 고민은 되실 텐데 현재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장에 뭐 파는 것보다 뭐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시되 뭐 얼마든지 퇴직 기간은 좀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 중간중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랜은 짜놓되 지금 네. 당장 실행하려고 바삐 움직이지 마시고 맞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월세 받는 건물주, 임대인 사실 듣기만 해도 내가 건물주가 된다면, 임대인이 된다면, 집주인이 된다면 기분 좋죠. 좋죠. 그런데 이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이거 다 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덜컥 이 실천력, 실행력도 중요하지만 이 세금만 많이 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라도 임대소득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계획하시고 계산해 보셔서 실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왜 꼬마 빌딩 매매 막 이루어졌을 때 돈 좀 네. 있는 분들이 그거 사놓고 대출 막 끼고 했다가 지금 낭패 보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0.7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연 안개와 먼지들 때문에 하늘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 대부분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에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비행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서행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뿐만이 아니라 먼지도 계속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까지 오를 텐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곳들이 많습니다. 되도록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먼지와 안개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8도, 대전과 광주가 9도까지 오릅니다. 먼지 안개 때문에 하늘이 부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 연무는 계속해서 계속될 텐데요. 종일 목이 칼칼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따뜻한 물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보통이 아니네요. 네, 하늘이 정말 뿌였습니다. 미세먼지에 그리고 오늘 또 안개까지. 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꼭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